가지고 1. 각자 대표의 원칙 이런 말이 나와 있죠. 59조 1항을 보시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사의 대표권에 제한해 가지고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예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그 판례 밑에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정관에 기재가 돼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정관에 기재가 안 됐다면 요 대표권 제한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요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요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했다면 이때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뭐 간단한 거지만 잘 나옵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기재가 안 됐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무효고요. 또 기재가 됐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만약에 등기를 안 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제 답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효력 요건, 요거 뭐죠? 정관의 기재고요. 답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뭐죠? 등기인데, 판례는 뭐냐면 등기를 안 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제한해서 이사의 복임권의 제한이 나오는데 62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A라는 법인에 갑이라는 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이사가 또다시 을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제한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도록 대리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사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줬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사가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가 있다면 굳이 이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대리권을 주지 못하고요.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이사의 주요 집행사무가 나오는데 58조 1항 해가지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을 이사의 가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한다 그랬죠? 그죠? 각자가. 근데 대내적인 사무를 집행할 때는 각자가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뭐하게 돼요? 집행하게 되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주요 사무에서 총 6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6번 이사의 직무 집행정지 등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입법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52조입니다.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의 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언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언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까지 봐야 되냐면 상법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교재 407조에서 상법 407조에서 상법의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시험 범위를 초과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민법 시간이지 상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등이 있으면 등기소에 이걸 뭐죠? 등기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 3에서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이 나옵니다. 요거는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임시이사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사의 결혼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가 아예 없거나 이사가 부존재하거나 또는 결혼이 생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뭐냐면 임시이사고요. 뭐 임시이사는 선임되는 과정은 뭐 좀 조그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일반 의사와 같습니다.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겼을 때 선임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특별대리인인데 이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갑이라는 이사가 구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죠. 왜냐하면 이사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 좋고 법인은 한 푼이라도 비싸게 사는 것이 파는 게 좋은 거죠. 이때는 뭐가 선임되게 되냐면 특별 대리인이 선임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별 대리인이 이 토지를 매매하는 데 대해서는 법인을 대표하게 되고 이사는 이 특별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과 이사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가 선임되는 거죠?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는 거죠. 일단 둘 다 뭐죠? 법인의 대표입니다. 임시이사도 뭐죠? 법인의 대표기관이고요. 특별대리인도 뭐죠? 법인의 대표기관인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개념은 부존재 결혼이 생겼을 때 선임하는 것이 뭐예요? 임시이사고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되는 게 선임하는 것이 뭐죠? 특별대리인이고 둘 다 법인의 뭐죠? 대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옵니다. 민법상의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맞죠?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정확히 맞네요.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요. 그럼 뭐가 선임되죠? 임시이사. 따라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돼요. 그럼 뭘 선임하죠?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맞고요. 5번 직무대행자가 가처분 명령이 같다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통산사무로 속하지 않은 행위라면 법인은 선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출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66조입니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죠. 따라서 감사는 필수기간이 아니라 임의기간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잘냅니다. 비영리법인의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죠? 임의기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감사의 직무가 나오죠. 일단 감사의 직무는 우리 정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감사원이 하는 직무와 비슷하죠. 첫째,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사의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합니다. 두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세 번째,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뭐합니까? 보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감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 안 하면 이게 배임죄로 뭐 받는 거죠? 형사처벌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새는 이 배임죄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요새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토한다 그러나요? 그 사드 배치는 그 골프장하고 다른 지역에 모졌당하고 대토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국가 정책주로 하는 거니까 그거 그냥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느냐.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응하게 되면은 롯데 측에 손해가 발생하고요.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사나 감사는 뭐죠? 배임죄로 처벌받아요. 그죠? 나중에 배임죄로 처벌받으려고 할 때 정부가 시켰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요새 분위기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죠? 국방부에서 시켜서 내가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하더라도 뭐 형사처벌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함부로 뭐죠? 동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그죠? 아무튼 네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고요. 두 번째,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세 번째, 그 사실을 사원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총회를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일, 요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감사는 필수 기간이 아니라 임의 기간이라는 거 잘 나오고요. 또 감사는 뭐가 아닙니까? 법인의 대표 기간도 아니라는 것도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입니다. 일단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의 총회를 말하고 만약에 영리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말하겠죠. 이 사원총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관의 사원총회를 폐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관 조항 자체가 뭐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사원총회 종료해가지고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밑에 69조가 나옵니다. 일단 통상총회인데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상총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사예요. 다른 존재는 소집할
소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고요. 임시총회는 사원이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총회만은 누구만이 소집할 수 있어요? 이사만이 소집할 수 있고요. 1년에 매년 1회 이상이고 그 다음에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여야 한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1회 이상 소집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항해 가지고 이사가 소집합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도 원칙이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항해 가지고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족수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총사원의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감사죠. 감사도 아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임시총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임시총회가 소집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가 소집하는 방법. 두 번째,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는 거. 세 번째, 감사가 소집하는 것.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해 넘겨보시면 소집 절차가 나옵니다. 98페이지 맨 위인데 읽어보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가로에 뭐가 나오냐면 소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가로에 1주간의 기간은 단축하지 못하나 연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기억할 것은 뭐냐면 1주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되고요. 또 반드시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통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목적사항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로 해야 되는 거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에서는 모든 의사표시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사원총회 소집 통지만은 말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을 뭐하지 못해요? 단축하지는 못하고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원총회 결안해가지고 68조 한번 읽어보시면 바라고요. 5번 해가지고 사원총회 성립과 결의사항이 나옵니다. 일단 사원총회 성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정족수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몇 명이 모여야 사원총회를 시작할 수 있느냐? 2인 이상입니다. 몇 명이죠? 2인. 그래서 사원 중에 최소한 몇 명이 모이면요? 2명이 모이면 사원총회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결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집 통지로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의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결의권이 나옵니다. 1항 731항입니다. 중요합니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의 주주총회 경우에는 의결권이 뭐 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죠. 그죠?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룡 회장은 의결권이 많고 소수 사원,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의결권이 작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결의권이 뭐죠? 평등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사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 등으로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결의권은 원칙이 뭐죠? 평등하고요. 다만 정관 등으로 불평등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74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교재 뭐 얘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한 이해상 반영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원이 사단법인의 토지를 구입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의결권, 결의권이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 미르재단인가요? 그 미르재단의 그 이사장, 그 사람이 잘렸죠. 잘렸는데 그 양반이 이거를 잘못됐다, 불법이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사회에서 그 양반을 퇴장시키고 나서 의결을 했단 말이죠. 근거는 뭐죠? 요거죠.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가 없는 거죠? 의결권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관두느냐 아니면 재임용하느냐 요걸 결정하는 회의니까 당신은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결의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양반 뭐 다시 돌아갈 길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권이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총회 결의 방법에서 75조 의결 정족수가 나오는데 원칙입니다.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 출석 사안의 가반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일반적이죠. 그죠?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의 찬성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이 밑에 있죠. 4분의 3짜리가 있습니다. 1. 임의예산은 4분의 3. 총 정관 변경도 뭐죠? 4분의 3. 이 두 가지죠. 그죠? 그러면 합쳐보면 원칙은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 찬성으로 뭐합니까? 결의를 하게 되는데 사단법인의 임의예산이나 정관 변경은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결 정족수로서 기억해야 될 거는 다 나왔죠. 그죠? 실제로 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드리기 좀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이죠. 원칙 과반수 출석가 플러스 출석 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뭐 하는 거죠? 결의하는 것이 뭐요? 원칙이죠. 예외로서 두 번째 임시총회의 소집이죠. 임시총회 소집 몇 분의 몇이었죠?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임의예산. 해산 결의는 뭐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관 변경은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뭐, 3분의 1이죠. 아우, 죄송합니다. 3분의 2죠. 그죠? 3분의 2. 이거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저처럼 뭐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걸 뭐죠? 비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원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를 공익권이라고 하고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을 뭐죠? 자익권이라고 하는데 나올 건 아니니까 한번 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56조입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리법인은 안 그렇죠. 그렇죠? 이건희 회장의 주식은 상속도 되고 당연히 뭐 할 수도 있어요? 양도 할 수도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다만 우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 등으로 양도나 상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그 다음 6항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관의 변경이 나오는데 의 보시기 바라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나오고 우측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나와요. 일단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3분의 2의 찬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한계가 있죠. 1.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무효입니다. 2. 목적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얘가 나와 있는 것처럼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뭐죠? 허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 변경금지 규정을 두었을 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금지 규정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나오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능이죠. 자, 왜 그러냐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죠. 근데 재단법인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능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항상 못하느냐? 아니다. 1.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수가 있고요.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는 목적 기타 정관 규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넘겨보시면 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법적 성질은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런 얘기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무관청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허가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죠? 인가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기본재산의 처분 편입과 정관 변경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서요.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에 자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정관은 뭐죠? 무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본 재산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산이 변경되게 되고요. 따라서 무엇도 변경이 되냐면 정관도 변경이 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기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도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본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변경이 돼요? 자산이 변경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도 변경되는 거죠? 정관도 변경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기본 예조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경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2번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에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다른 해석이 사원총의 결의에 의해서 표명이 됐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관에 명백히 뭐라 할까요? 비행기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원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이거는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비행기라고 적혀 있는데 사원총회에서 이건 비행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주선이다.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 규범적 의미가 뭐예요? 비행기인 거죠. 내용과 다른 해석 뭐라고요? 우주선이라고 사원총회 결의하여 표명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정관을 개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관을 비행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주선이라고 뭐 한 거예요? 변경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정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당연히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유효하다, X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한 겁니까? 정관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지 않는 한 뭐죠? 무효고 따라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4번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을 하고요. 5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에 뭐가 돼요? 주체가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항 법인의 소멸이 나옵니다. 의 보시기 바라고 2에서 법인의 해산이 나오는데 먼저 맨 밑에 보시면 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도 해산한다죠. 그러면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해산하는 것은 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어요. 이게 임해산이고 또 사원이 없게 되면 뭐가 돼요? 해산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사원이 없게 돼야 비로소 뭐가 돼요? 해산 사유가 된다는 말은 사원이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사단법인은 뭐 되지 않습니까? 해산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1번 공통된 해산 사유가 나와 있는데 1, 2, 3, 4 당연한 것들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2번 사단법인에만 특이한 해산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이 없거나 해산 사원총회의 결의로 뭐 할 수 있죠? 해산할 수가 있고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조문 밑에는 뭐냐면 말 조심하라고요. 그죠?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사단법인은 해산한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지만 이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단법인은 해산한다. 그럼 뭐예요? X다. 왜냐하면 이사가 없으면 뭘 하면 돼요?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는 것은 뭐가 없을 때요? 사원이 없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없으면 사단법인은 해산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이사가 없으면 사단법인이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임하게 됩니까?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청산이 나옵니다. 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에서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나라 우측 상단에 메뉴에 있는 것처럼 관련판에 만약에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법인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청산법인의 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뭐 당연한 간단한 건데 그래도 시험에 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사단법인은요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원총회가 있죠. 기간으로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단법인은 뭐가 되냐면 청산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산법인의 대표는 이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청산인이 돼요. 유의하실 것은 감사는 계속 그 감사가 해고되고요. 사원총회도 계속 뭐죠? 유지가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청산인은 누가 되는 것이 원칙이냐면 사단법인의 이사가 청산인으로 변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결과적으로 해산 결의를 통해서 사단법인이 청산법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사가 명함 새로 파면 돼요. 이사 명함이 아니라 뭐로써요? 청산인으로서 명함을 새로 팔면 되고, 다시 말하면 이사가 아니라 그 직책 이름이 뭐로 바뀔 뿐이에요? 청산인으로 바뀔 뿐이고요. 그와 함께 나머지 것들 감사나 사원총회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청산인이 나오는데요. 지위 청산법인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게 되고요.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에서 1. 법정 청산인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냐면 이사가 청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뭐 할 수 있냐면 해임할 수 있다.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청산인의 직무방안입니다. 일단 청산인은 무슨 일을 하냐면 청산 사무를 수행합니다. 1. 해산 등기를 하고요. 해산 신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청산인은 법원에 가서요. 뭘 하는 거죠? 해산 등기를. 몇 주간 내요? 3주간 내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가서 또 뭘 하냐면 해산 신고를. 언제요? 3주간 내죠. 그죠? 그 다음 2번 현존 사무를 종결하게 되고요. 3번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을 뭐하게 돼요? 추심하게 되고요. 4번 줄 돈이 있다면 채무를 뭐하게 되냐면 변제하게 되는데 88조와 89조가 나옵니다. 조금 약간 복잡한 듯 하지만 그래도 좀 읽어봐야 됩니다. 88조입니다. 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공고 후 2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2항 전행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어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행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3항은 의미가 없고요. 1항과 2항이죠. 일단 우리가
채권 신고를 해줄 것을 뭐합니까? 공고합니다.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 몇 번 이상이요? 3회 이상. 그 다음에 신고기간은 몇 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까?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항에서 나와 있지만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게 됩니다라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89조는 안 읽어볼 건데, 자, 이렇게 공고를 하고 나서도요, 반드시 개별적으로 아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최고를 해야 하고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다면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5번에서 자녀 재산의 인도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청산을 다 끝났습니다. 청산이 끝났는데 재산이 남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첫째,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만약에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다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서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국고에 기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혼모 아이들을 보호하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기로 결의를 하면 일단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가냐면 사원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지정된 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정관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할 당시 정관에 만약에 요 법인이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랄까요? 대전시에다가 재산을 기증한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 거죠? 대전시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유사 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사 목적이니까 국내에 있는 미혼모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 비영리 법인에다가 무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거나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는 게 있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번에서 민법 규정 및 정관에 위반한 자녀재산의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이 나옵니다. 자, 93조 1항은 청산인이 사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재산이 모자라요. 빚을 다 못 갚게 됐어요. 그러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뭐요? 공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2항인데 2항을 보시면 청산인은 그 파산관제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뭐하냐면 종료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 사무라고 나와 있는데 요 그 사무는 뭐냐면 청산 사무가 아니라 뭐죠? 파산 사무인 거죠. 그죠? 파산 사무. 다시 말하면 만약에 청산 과정에서 파산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파산 사무는 누가 수행하는 거죠? 파산 관제인이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청산인은 없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무는 여전히 누가 수행하게 되는 거죠? 청산인이 계속 수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파산법인으로서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경우에 청산인은 모든 업무를 중지한다. 그러면 뭐예요? X죠. 무슨 사무만요? 파산 사무만 누구한테 가요? 파산관제인에게 가고요.
나머지 모든 사무들은 원래대로 누가 계속해서 수행합니까? 청산인이 계속 수행하게 됨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입니다. 청산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청산인은 3주간 내 일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뭘 해야 되냐면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우리 법인은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가 됐을 때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이루어지면 법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한다.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뭐가 끝나야지만요. 청산 사무가 다 끝나야지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아직도 처분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그 법인의 권리 능력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법인의 권리 능력 소멸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 시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종료했을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등기사항이 나오죠. 이건 외우실 사항인데, 설립 등기사항 해가지고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는 정관기재사항하고 똑같죠. 4. 설립허가 연월일은 정관에 없고 뭐에만 있어요? 등기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7. 출자 방법을 정할 때 그 방법은 정관기재사항은 아니고 뭐죠? 등기사항이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죠? 8이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아까 했던 것처럼 정관기재사항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고, 등기사항은 뭐죠? 이사의 성명과 뭐가 돼요? 주소가 되고요. 대항 요건으로 법인의 등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의 감독인데, 맨 밑에 보시면 법인의 사무는 주무감청이 검사 감독하고요. 넘겨보시면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사무 집행은 주무관청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고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누가요? 법원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뭐죠? 한진해운인가요? 한진해운이 느닷없이 뭐 하기로 했어요? 파산 신청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누가 지금 제일 난리가 났습니까? 법원이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법인이 해산하거나 청산하게 되면 누가 이제 나서게 돼요? 법원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판사 뭐죠? 합의부라고 해도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3명이 어떻게 해요? 그 한진해운에 관한 이런 복잡한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양반들도 갑자기 파산 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뭐죠? 입에서 막 어떻게 해요? 욕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개새끼들이 우리를 물어보고 막겠죠. 아무튼 통상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이, 해산 및 청산은 뭐죠? 법원이 하고요. 근데 벌칙인데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되죠. 전혀. 다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민법에도 벌칙 조항이 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죠. 근데 벌칙 조항은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내리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적인 조항이죠. 그죠? 그래서 민법에도 공법적 조항이 존재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에 관한 벌칙 조항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좀 쉬었다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